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영애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진관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혹시 저희 학교 출신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가 생긴 지 올해가 딱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첫 졸업생이 나오고 올해 2월에 두 번째 졸업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3, 4학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은 아직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학교 졸업생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작년에 11월인가 12월 정도에 연락을 받았었어요. 혹시 내년에 이렇게 이런 교과목을 개설할 예정인데 수업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연락을 받아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럴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담이 돼서 작년에는 제가 담임을 안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파견 연수를 갔다가 오는 관계로 학교에 없어서 담임을 안 했었는데 올해는 예, 담임을 하면서 이제 3월달 시작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압박감이 어제도 좀 잠을 못 이뤘네요. 그래서 제 상태가 좀 안 좋지만 오늘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예비 선생님들과 1시간 동안 수업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우선 제가 뭐 딱히 제 소개를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조교 선생님께서 경력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하셔서 물어보셨는데 교사가 되고 나면 제가 교사 된 지 올해 12년 됐거든요. 12년 되는데 어디 학교 근무했었고 어디 학교 근무했었고 어디 학교 근무했었고 그 외에는 딱히 경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에 근무를 했었는지 선생님 여기 앉아 계신 학생들이 뭐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교사로서 12년을째 근무하고 있는 수학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지금 4년 차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는 수학 공부를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과외를 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중학교 교과서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수학적으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그리고 1시간 동안 어떻게 조용히 시킬 것인가를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무슨 공부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신을 모의고사에 등급을 잘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쯤 되면 되게 교사로서 회의가 많이 옵니다. 저도 중학교 와서 8년 근무하고 고등학교 와서 1년 정도 정신없이 보내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저기 활동을 많이 하면서 많이 찾아도 보고, 그래서 이런저런 수업도 아이들과 시도를 해보고, 고등학교 오니까 차이점이 하나 있었다면 뭐였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개발활동이라고 해서 주어진 동아리에 아이들이 희망하는 걸 소속해서 갈 뿐이지 별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데 고등학교에 오니까 입학사정관제니 뭐니 해서 애들이 동아리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수학 동아리를 만들어 달라 얘기를 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수학 공부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 동아리 활동을 저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와서 2년차 됐을 때 제가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아이들이 정규 수업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찾아봤던 거를 동아리 수업에서 적용을 해봤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창 뜨고 있는 게 영재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영재 학급이 있습니다. 이과반 100명인데 그 중에 20명이 영재래요.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작년에 2학년 수업을 하라 그래서 갔더니 이과반이 100명이었는데 거기 20명이 뽑혀갖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왔니? 봤더니 거의 1등부터 한 20등까지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영재학급 수업을 하게 되는데 진짜 영재는 아니죠. 뭐 전국에서 뽑은 것도 아니고 꼴랑 우리 학교에서 그 100명 중에 뽑은 건데,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뭐 그렇다고 제가 어려운 걸 가르쳐 주자니 저도 잘 모르겠고 아이들은 더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못했던 거를 해볼까 생각을 좀 하고 그것들을 적용한 결과들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여쭤봤더니 이거 뭐 평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당연히 중간고사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안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저도 압니다. 저는 오늘 가면 중간고사 문제를 내야 돼요, 이제. 네. 자, 보시면 제가 작년에 1학기 동안에 그 파견을 나가서 저도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 수업의 주제는 수학 교재론이었어요. 그래서 수학 교재론이니까 수업 교수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시겠지? 갔더니 15주간 주제가 내내 창의성이었어요. 창의성. 도대체 창의성이 뭐냐고 이렇게 계속 교수님 물어보시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창의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드려봐도 되나요? 제가 여기 수업하시는 교수님이 제게 보내주신 메일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스토리텔링과 창의성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인 학생들이라고 제게 알려주셨는데 혹시 창의성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정리하시거나 그럴 시간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네. 작년에 제가 그 연락을 받을 때는 창의성과 인성, 창의 인성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받았는데 교수님이 메일 주셨을 때 스토리텔링이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이따가 또 질문할 건데 창의성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수업 받은 교수님은 수학적 창의성은 또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수학 시간에 창의성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학 수업을 아직 안 해보셨나요? 저는 대학원 수업이었어서 현직 교사들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안 된다 된다 열띤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 학생 선생님들 중에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되게 익숙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제가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질문 드리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업을 받으실 때 그 컴퓨터랑 연필하고 교과서 이외의 것으로 수업을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그러니까 주어지는 교과서, 공책, 연필, 그리고 선생님이 쓰시는 컴퓨터 이외의 것으로 수업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 없어요? 네. 그러면서 무슨 창의성 왜냐면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교사가 창의적이어야지 학생도 창의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별짓을 다 해야 애들도 그 별짓을 다 하면서 좀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일반적인 수업을 받으셨지만 나가시면 창의적인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잠깐 보시면 제가 작년에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 해주신 게 이 얘기였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 속에 창의성이라는 말이 언제 들어있었느냐. 그럼 2차 교육과정에 보면은 2차 교육과정은 전쟁이 끝나고 뭐 교수요목기가 지나고 1차 교육과정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창의적인 실천을 위해 학습활동을 노력한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터뜨렸죠. 그러면서 미국이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육과정이 또 바뀝니다. 이미 이루어진 지식 기술의 단순한 전달에 그치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판단하고 창의적인 것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보자. 이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모든 걸 내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구나. 지식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모든 걸 내가 다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지식을 판단하고 습득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겠다. 그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조금씩 바뀌고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공부를 못해서 4차, 5차, 6차는 열심히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7차도 이제 7차 교육과정, 2000년이 넘어오면서부터 7차 교육과정이 들어왔죠.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몇 차 교육과정 세대이신가요? 제가 5차인데요. 5차랑 7차 그러니까 되게 갭이 큰 것 같잖아요. 5차가 98년에 끝났고요. 6차가 2002 6차예요. 그리고 2001년도부터 7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차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면서부터는 8차 교육과정, 9차 교육과정으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 해에 바뀌는 내용을 그 해당 연도를 이름을 붙여서 교육과정으로 부르자 해서 2009 교육과정이 있었고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2011 개정교육과정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선생님들 혹시 교육과정 보셨죠? 거기에 창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엄청 많이 나오죠.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 수학이거든요. 수학. 거기에서만 제가 찾아봤을 때 9번 나왔어요. 9번. 창이라는 말이. 네. 우선 보시면 추구하는 인간상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이거는 수학교육 과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그 다음에 중학교 학교교육 목표에 뭐라고 나냐면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창의적 사고력은 뭔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수학과의 목표에 또 이게 나와요. 사고하고 의사소통하고 창의력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도대체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교수님 해당하는 교수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생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수들이 미국 가서 배워온 것을 그냥 막 교육과정에 넣는 거 아닌가. 교사들과는 상의 없이. 그래서 교사들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사들과 협의가 안 된 용어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과정이 바뀌면 거의 의무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15시간씩 받아야 돼요. 그럼 15시간 앉아서 계속 이제 원격 연수를 하거든요. 전국의 수학교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작년에 입금이 때문에 준비를 했을 때 10,000명이 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만 몇 명이었지? 서울에만 한 2,0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교육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원격 연수를 시키는데 15시간 앉아갖고 클릭해요. 그냥 계속 클릭해요. 실질적인 교육은 되지 않죠. 그래서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바뀌는데 애들이 배우는 건 똑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분명히 제가 지금 고3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은 그 7차 교육과정으로 배웠고 그 2009 교육과정으로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한복 그리기를 배우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애가 오더니 자기 한복 그리기를 배웠다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한복 그리기를 배웠니? 그때 선생님이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나 그걸 전혀 무시하죠. 그리고 자신이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십니다. 예,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네, 가시면 교육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합도 없어진 거 아시나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걸 아직도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교수학습 주의점을 보시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추론 능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이게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죠? 수학적 과정이라고 부르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세 가지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수학적 과제를 줘야 된다. 그런데 애들이 답 2개 써갖고 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A라는 형태, 애들이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이제 그 경우의 순열조합을 막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길찾기 문제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열심히 이게 가로가 A 4개고, 뭐 세로가 3개니까, 7팩 나누기 4팩, 3팩을 하면 된다. 그럼 이제 어떤 애가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런데 자기는 1111 이렇게 해갖고 숫자를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대로 하는 게 더 편하다. 네. 그러면 이제 서술형을 쓸 때 그렇게 쓰면 점수를 깎느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깎을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쓰지 마. 이렇게 써.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해놓고서 현실적으로는 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답,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의 수학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수업이 50분이거든요. 이제 저희 학교에도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걔가 맨 앞에 앉아갖고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선생님 그거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얘기를 알아들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나머지 30명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걔한테 얘기를 해주죠. 그래.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도 걔가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소개를 해줍니다. 얘가 지금 얘를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야 라고 소개는 해주지만 그걸 아이들한테 소화시킬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한된 시간이 있고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르쳐야 될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현장에서는 이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개념이나 용어의 정의를 직접 해봐라. 지금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창의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대답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이게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날 잡아드세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교육과정은 계속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이런 교육과정으로 이런 교수학습을 받아왔으면 연습이 돼서 고등학교 때도 발현을 할 텐데 아이들이 아직 연습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학년들이 대답을 훨씬 더 잘해요. 걔네는 아직 뭘 모르니까. 그리고 틀려도 쪽팔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 현실에서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죠. 그래서 수학적 창의성이 도대체 뭐냐. 창의라는 말이 9번 나오는데 그 9번을 아무리 읽어봐도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창의랑 창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조는 좀 더 개념을 정의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 근데 창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6개월간 수업을 듣고 교수님한테 교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수학적 창의성이 뭔지 모르겠고 창의가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걸 왜 하나로 굳이 정의를 내려고 하느냐.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사람마다 수학 교사마다 창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다.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의 창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내려라. 그걸 다 통합해서 하나로 제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앉아서 또 생각을 했죠. 그럼 도대체 수학적 창의성이 뭘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연수들을 막 저도 들으러 다녔는데 어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교육과정에서 창의성을 이렇게 하면 가르칠 수 있고 함양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 해결력과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과 추론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학적 창의성이라는 게 정규 수업을 통해서 가르쳐질 수 있고 아이들은 배워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함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의성의 개념을 내가 너무 포괄적으로 잡으면 내가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없는 거니까 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창의성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료를 조합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료들을 조합해서 그 난관을 헤쳐가면 그게 창의성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원래 창의성의 요소로 독창성과 융통성과 유창성과 정교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수학 시간에 독창성을 가리키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학교사가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창의성 수업으로는 아마 융통성을 가르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저는 이제 나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 수업들을 해봤습니다. 라고 이제 선생님들께 수업 사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에서 많은 걸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라지는 퍼즐이라는 것에 대한 수업을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수거울. 원래 우리가 보는 거울은 평면거울이잖아요. 이 평면거울이 아니라 그 원뿔거울이나 원기둥거울에서는 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이들하고 이렇게 전개를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그 퍼즐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수도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도그는 너무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형을 해서 아이들한테 제시를 하고 너희들도 너희들 나름대로 방법으로 한번 변형을 해봐라 라고 제가 제시를 했던 그 3번째 수업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들으시려면 재미없으시죠? 제가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사라지는 퍼즐은 샘로이드 퍼즐이라고 아세요? 샘로이드 퍼즐 모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넓이가 변하는 퍼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종이랑 가위를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위를 20개를 준비했는데 여기 아까 대충 세보니까 30분이 조금 넘게 앉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분이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나눠 드리는 종이에 저 그림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저 그림을 이렇게 빨간 선대로 한번 잘라서 A와 B의 위치를 바꿔보시면 바꾸기 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위랑 종이 나눠 드릴게요. 선생님도 만드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 수업의 목표는 마지막에 아이들도 이런 갈매기나 거기 나와 있는 주머니나 요정과 같은 퍼즐을 만드는 게 이 수업의 목표거든요. 자, 대부분 잘라보신 것 같습니다. 얘 잘라보시면 어떻게 돼요? 예, 요렇게 바뀌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9마리, 오른쪽에 있는 거는 10마리가 됩니다.
위치를 바꿨을 때 넓이나 그러니까 개수가 변하는 퍼즐을 우리가 셈노이드 퍼즐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원리를 아시는 분? 예, 배운 적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얘의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높이가 5짜리 개수가 6개인 것과 높이가 6짜리 개수가 5개인 것. 개수가 하나 줄잖아요. 하지만 넓이는 전체가 30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위에 있는 부분을 잘라서 두 칸씩 왼쪽으로 밀었다고 생각하시면 한 칸짜리가 이 위에 가서 붙겠죠. 그러면 여기는 막대기가 6개고 여기는 막대기가 5개예요. 그래서 이게 그 퍼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아까 갈매기 같은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었으니까 재밌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선 선생님들도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장을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나눠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 가운데 막대기 넓이가 5짜리 막대기가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굵은 선대로 다 주시면 돼요. 굵은 선대로 자르시면 됩니다. 이게 수학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애들한테 수학 문제 갖다 주면 절대로 수업 풀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갖다 주면 좀 재밌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자르셨나요? 예, 다 준비가 되신 분들까지 덜 되신 분도 있는데요. 우선 굵은 선대로 자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목표는 이 상태로 놨을 때는 막대기의 높이가 다 5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얘가 A, B, 여기 A와 B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는 막대기의 높이가 6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바꾸시고요. 바꾸고 나면 지금 여기가 색칠 원래 여기 밑에 두 칸이 색칠이 돼 있을 거예요. 바꿨을 때 높이가 6이 돼야 되니까 4칸을 더 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쪽에 3개가 칠해져 있을 거예요. 위에 3개가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높이가 6이 돼야 되니까 밑에 3칸을 더 칠하시는 겁니다. 한번 지금 여기 이 상태잖아요. A, B를 바꾸면 이 하얀 부분이 색칠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높이가 6이 돼야 되니까 4칸을 더 칠하시면 되고 이쪽에는 3칸이 칠해져 있으니까 밑에 3개를 더 칠하시면 될 거예요. 그 칸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시 바꿔서 높이가 5가 되도록 위아래를 맞춰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바꿔서 B가 왼쪽에 왔을 때는 6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5, 6, 5, 6이 반복이 되도록 필요한 막대기의 개수를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래 이 상태에서 A, B를 바꾼 다음에 막대기 높이가 6이 돼야 되니까 2칸 칠해져 있는 거에다가 4칸을 덧붙여 칠하시고 3칸 칠해져 있는 거에 밑에 3칸을 더 칠하시고 또다시 다음에 이때는 높이가 5가 돼야 되니까 3칸 칠해져 있는 부분에 2칸을 더 칠하고 4칸 칠해져 있는 부분에 1칸을 더 칠하고 또다시 바꾼 다음에 6이 되도록 해주시면 아마 완성이 되실 겁니다. 헷갈리시죠? 애들은 원래 이거보다 더 큰 종이를 줍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진하게 칠하셔도 돼요.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A, B 6컷이 어디 학원에 가다가 뒤집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내 차냐? 나 저게 내
자, 이제 대부분 다 완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왼쪽에 왔을 때는 요 모양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그러면 얘는 높이가 5짜리가 6개. 밑에 제가 담배를 피지 않는데 왜 이렇게 가래가 끄는지 모르겠네요. 높이가 6짜리가 5개가 생기겠죠. 전체 넓이는 6, 5, 30으로 변함이 없는데 막대기 개의 개수가 높이가 5냐 6이냐에 따라서 하나가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쁘게 요정처럼 그림을 그리면 아까 선생님들이 해보셨던 갈매기 문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수학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예, 여기까지 알려줍니다. 아이들한테 이 퍼즐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아이들한테 제가 발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제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선생님들이 지금 만든 퍼즐은 막대기가 5와 6인 거죠. 그래서 제가 5,6이라고 정의를 하자. 5,6 퍼즐이라고 정의를 하자. 막대기의 개수를 가지고 앞에 게 더 작은 걸로 정의를 해서 5,6 퍼즐로 한다면 그러면 5,7 퍼즐은 만들 수 있을까? 즉 A가 왼쪽에 있을 때는 높이가 5가 되고 A가 오른쪽으로 오면 높이가 7이 되는 퍼즐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해요. 그럼 애들은 뭐 하고 있죠? 종이를 줘요. 만들어 보라고. 자, 선생님들은 한번 사고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안 되느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도 그러면 애들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왜 안 돼? 그러면 중간에 6이 생겨요. 6. 그러니까 7을 만드는데 1, 6이 생기잖아요. 그럼 걔는 뒤집었을 때 여기 6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5가 5보다 더 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그럼 2개 차이 나면 안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5, 6은 하나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한테 그럼 4, 6은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다 못 만든다고 해요. 그럼 해봐 이렇게 주면 반은 만들어요. 오, 그래요.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4, 6 퍼즐을 높이를 2, 2짜리로 쪼개서 만들면 만들어집니다. 높이를 2, 2짜리로 만들면 만들어져요. 그러면 똑같은 2 차이가 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똑같이 2 차이가 나지만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A, B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 개 만들어 보기 시켜요. 그러면 아이들이 발견을 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가 최대 공약수로 나누었을 때 1 차이가 나면 만들어져요. 4와 6의 최대 공약수로 4와 6을 나눴을 때 2, 3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근데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A 조각과 B 조각 있죠. 그 조각의 사이즈는 또 퍼즐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러면 애들이 이제 20명 정도 같이 수업을 하거든요. 제가 동아리 수업이나 영재 수업을 할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는 16칸, 16칸짜리를 줘요. 위에 A, 아까 봤던 A의 가로 사이즈를 16칸, 16칸짜리를 주고, 어떤 아이는 18칸, 14칸짜리를 주고, 이런 식으로 다른 모양을 A, B 조각의 크기가 다른 퍼즐을 쭉 주고 만들어 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애는 못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A, 위에 있는 사이즈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이즈는 나오는 규칙을 정해줍니다. 해보시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걸 다 알려주고 마지막에는 뭘까요? 이제 만들어봐라 라고 시킵니다. 니네가 퍼즐이 언제 만들어지는지도 알았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지는지도 좀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럼 니네가 직접 만들어봐라.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음표가 5개였다가 6개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근데 만들면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 보면 요때는 정상이에요. 하나만 넣고 만들어요. 근데 머리가 없는 연필이 생기죠. 애들이 그럼 이제 애들한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얘기를 해요. 잘 생각해봐. 네가 연필이 머리가 없어도 이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봐라. 네,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향수병을 만들었죠.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 눈이 2개인 애가 생겨요. 이렇게. 위에 눈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죠. 사람을 그리면 머리가 2개인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보면 여기 다리가 2개 이렇게 양쪽으로 머리가
뭐죠? 머리가 양쪽으로 나뉘는 애들도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조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소인수분해하고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막 아무 생각 없이 배우다가 이런 데 써먹는 거야 라고 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수업은 특수거울상인데요. 특수거울상은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자, 특수거울상은 보시면 평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원기둥 거울이나 원뿔 거울이나 어떤 프리즘 같은 걸 통해서 특별한 각도나 도구를 이용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얘는. 예, 제가 좀 미숙한 발음이지만 난 뭘 볼 수 있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곡상이라고 합니다. 얘는 17세기, 18세기 그림에 많이 사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종교적 진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했다가는 목이 날아날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풍자하기 위해서 풍자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웃고 있죠. 보이세요? 미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스테인리스 냄비가 없었으면 그냥 아무런 게 아니었겠지만 스테인리스 냄비를 둠으로써 얘가 이렇게 스마일 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접시와 찻잔도 있습니다. 예. 찻잔이에요, 찻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명화거든요. 예, 명화의 찻잔으로도 이용을 하는 거죠. 애들한테 이거 만들려고 그러면 애들이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헐, 그러죠? 아이들은 이런 수준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기둥 거울을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는 각불상을 합니다. 차원을 좀 낮춰서. 각불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사형을 이용하면 옆면이 뭐가 된다는 걸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걸 하는데 지루하시니까 잠깐 동영상을 볼까요? 아이들한테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특수거울상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원기둥 거울에 가로선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원기둥 거울을 만들어줘요, 애들한테. 근데 흔히 수학 교구에서 파는 원기둥 거울이 하나에 27만 원입니다. 20명한테 하나씩 주려면 한 500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요크루트나 캔 음료를 마시잖아요. 그걸 이제 마시고 나면 그걸 하나씩 가지고 포장지 뒤에 보시면 은박이 있죠. 예. 아니면 거울지라는 걸 따로 팝니다. 그걸 이렇게 해서 씌워주고 아이들한테 원기둥 거울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니네들이 거기다 가로선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가로선이 나타나려면 이 평면에서는 어떻게 그려져 있어야 될까? 그 다음 세로선이 나타나려면 평면에서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될까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뭐 등등등을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가 그린 거 좀 허접하긴 하지만 가로선이 나타나고 세로선이 나타나려면 아이들이 조금 해보면 밑에 있는 평면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다가 그러면 하트 모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삼각형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시키고 자기 이름 써보기. 이게 거울이기 때문에 좌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애들 대부분 다 틀립니다. 자기 이름 쓰라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거울을 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시킵니다. 뭐 수학도 써봐라. 제가 한 거예요. 애들이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이고 이게 먼저 나왔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고 시킨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이제 요거 말고 조금 더 쉬운 걸로 아까 원뿔상을 보여주고 나서 우리는 원뿔을 만들 수 없으니까 각뿔상을 만들자.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하트 모양과 돈이 나오지만 사실 얘는 사각뿔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지만 애들이 이렇게 네.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수업을 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몇 개 안 남았죠? 네,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할 때는 지도안이 안 갖고 왔나요, 제가? 네, 그게 없는 것 같네요. 애들한테는 무슨 얘기 해주냐면 우리가 텔레비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헬기를 타고 가다가 그 위에서 찍은 씬을 보면 H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광고를 하고 싶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우리
로고가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붕이 꼭 평면은 아니잖아요. 교회처럼 이렇게 원뿔일 수도 있고 사각뿔일 수도 있고 그런 모양의 내가 위에서 봤을 때 로고가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발문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잘 만들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제가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했고 여기까지가 2번째였고 3번째가 이제 수학 퍼즐입니다. 수학 퍼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게 스토그예요. 그 다음에 네모네모 로직 퍼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스토그랑 비슷하긴 원리는 비슷하긴 하지만 지금 보면 얘는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5칸씩이니까 1부터 5까지 겹치지 않게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얘네 둘 사이에는 부등호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는 더 큰 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퍼즐을 아이들한테 주고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얘는 뭐냐면 얘도 가로 세로 5칸짜리니까 1부터 5가 중복되지 않고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1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2개는 곱해서 15가 되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뒤에 사칙 연산이 붙어 있잖아요. 굵은 선 안에 있는 숫자들끼리는 그 연산을 했을 때 더하기 혹은 곱하기 나누기 빼기를 했을 때 그 숫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퍼즐입니다. 애들이 이거 하면요 정말 겁나 열심히 해요. 1시간이 후딱 갑니다. 애들이. 선생님들이 언제 이걸 많이 하시느냐면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수업은 애들이 해도 안 듣잖아요. 그때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그 전체 정사각형을 넓이가 9짜리 정사각형, 5짜리 정사각형, 8짜리 정사각형으로 쪼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나요? 네, 죄송합니다. 큰 정사각형을 요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들로 쪼개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걸 시켜놓으면 애들이 약수배수 관계를 아주 잘 찾습니다. 소인수분들도 지네들끼리 다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는 수업 3가지를 소개했는데도 약간 시간이 남았어요. 제가 다른 수업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고 동영상도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또 많이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착시에 대한 수업이에요. 네, 수학 퍼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수학적 창의성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조합하는 능력이 좀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해봐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과학 동아리가 있고 저희 학교에 수학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 던져주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재료를 던져줍니다. 오늘은 이걸 할 거야. 니네 이 문제. 그러니까 올해 동아리 애들이 13명인데 지난주에 제가 13명한테 한 문제씩을 줬어요. 니네 이거 풀어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과학 동아리가 쫄락쫄락 쫓아왔어요. 선생님 저도 그거 주세요. 너는 과학 동아리가 왜 수학 동아리한테 와서 문제를 달라고 그러냐 했더니 과학선생님이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과학 동아리니까 실험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자기네들 너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재료가 없으면 도대체 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이들의 창의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아이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이들이 뭐 색칠을 해보고 잘라보고 하는 활동들이 수학이랑 연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20년쯤 후에 자기가 살면서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더니 옛날에 수학생님이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난다면 그 수업은 좀 잘한 수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발현이 안 돼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 훗날에 아이들이 그 수업이 이때 도움이 됐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수학적 창의성이 함양된 수업을 한 건 아닐까 라고 저 혼자서 스스로 생각을 해봤고요. 선생님들도 이제 나중에 현직에 가시면 3월 달에 돼서 뭘 해야 되냐면 동아리를 해야 돼요. 동아리를 하실 때 그러니까 정규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고3 담임이거든요. 지금 이제 가면 5, 6, 7 수업을 3개를 몰아서 해야 되는데 고3 수업에 제가 가서 자 우리 가위 들고 이거 만들까? 그러면
어제도 학부모, 저희 이번 주가 학부모 상담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학부모님 오셔갖고 얘가 2등급인데 어디를 가야 될까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가위들고 이런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년에 고3 담임을 안 할까요? 어쨌든 정규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따투리 시간이나 동아리 시간이나 요즘에 좋아진 게 창의적 체험 활동 해갖고 정규 수업 시간 중에 2시간은 진로 활동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저는 기를 써서 그 수업을 제가 하겠다고 나서요. 왜냐면 그 수업은 성적과 좀 무관한 수업이잖아요. 성적과 무관한 수업이고 교과 진도와도 무관한 수업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맡으셔서 제가 즐거워하면 애들은 이렇게 봐요. 저 선생님 도대체 뭐가 재밌는 걸까? 저게 뭐가 좋다고 하는 걸까? 그래서 나는 제가 우선 즐거워야 아이들도 왜 즐거운지 궁금하게 되고 자기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수업하는 게 너무 싫고 내가 애들하고 노는 게 너무 싫으면 애들은 거기 앉아있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교사가 되고 나시면 지금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수업 받으시니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하시잖아요. 교사가 되고 나시면 그걸 내가 수업 받았을 때 힘들었던 거를 가끔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열보러 다니시면 학생의 입장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현직에 가셔서 많이 노력하시고 배우시고 한 3, 4년 후에 현직에서 옆에 앉으시면 좋겠죠. 제 옆에 앉은 선생님한테 제 옆에 앉은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고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 내일 고대 가 그랬더니 선생님 왜 가요? 꽃 보러 갈 거라고 그랬더니 고대 꽃이 막 예쁜데 근데 제가 교우회관으로 들어와서 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이 뻥이었다고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직에 가셔서 옆자리에 앉아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임용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연수 받으면서 교수님이랑 같이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수학교사의 우수성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사대를 가거나 교대를 가야 교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상위 5% 안에 드는 거고 이미 그 다음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대나 교대를 졸업하고 사대를 졸업하고 수학교사가 되려면 또다시 최소 2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니까 또다시 5% 상위 5% 안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는 천재 영재를 뛰어넘은 초영재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한 1, 2년 후에 또 어딘가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